네, 안녕하세요. 윤동관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수업 듣고 또 앞에 관련된 것들 약간 복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전자 제조학 가지고 너무 긴 시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다양한 형식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주 이론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어떠한 구성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반복적인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것들 프라이머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유전자가 증폭되는 거 이런 것들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보셨죠? 꼭 보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해를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증폭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단백질이라는 거를 만들어지게 하는 기본적인 모든 정보를 유전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우리가 조작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의 생산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단백질이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 몸 전체의 활성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몸에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하는 효소라고 하는 것들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몸의 생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생체 변화가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오 기술의 이해 측면에서 유전자 재조합, 그리고 오늘은 그 DNA 조합, 조작이 생명체에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 재조합 부분은 마무리를 해 볼까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DNA 클로닝이죠. 원하는 표지 DNA가 있고요. 이 DNA를 증폭을 하죠. 뭘로?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증폭을 하게 되고 원하는 제한 효소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옮겨줄 캐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원형의 DNA, 플라즈미드 또는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벡터라는 거죠. 벡터. 캐리어하고 똑같아요. 운반자. 그래서 요 원형의 플라스미드를 똑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주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조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간 플라스미드 벡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유전자 재조합, DNA 리컴비네이션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숙주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동물 세포가 될 수가 있어요. 클로닝된 유전자를 지닌 세포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클로닝된 유전자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cDNA 클로닝이라는 말이 거기에 하나 더 포함이 됐습니다. 왜? DNA를 그냥 PCR로 증폭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DNA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쥔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 쥔에는 실제로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의 반대. 엑손의 반대는 인트론이라는 부분이죠. 인트론. DNA 유전자 전체에는 인트론 부분도 있고 실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부위도 있고요. 또는 실제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얻을 때는 요 DNA에서 전사로 만들어진 전사체라고 얘기하는 메신저 RNA만 얻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 메신저 RNA는 실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암호화된 서열을 제공해주는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있으면은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엑손 부분만을 갖고 있는 mRNA를 가지고 이거를 역으로, 그래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는 역전사 효소예요. 그러니까 전사 과정은 DNA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RNA로 가는 거죠. 역전사라는 거는 RNA에서 D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DNA에는 너무 필요 없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전사체인 mRNA를 역으로 전사를 시켜서 DNA를 만들게 되죠. 이 DNA를 실제로 클로닝에 사용할 수 있는 Complementary DNA, cDNA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cDNA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한다고 해도 단순히 이게 mRNA고요. mRNA를 역으로 복제를 해서 뭐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RNA고 이 부분은 DNA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RNA 부분은 제거가 되고 DNA 두 가닥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될 거고요. 이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집어넣으면 리커미넌트 D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mRNA부터 역전사를 통해서 cDNA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cDNA를 증폭을 통해서 많이 회수를 하고 제한 요소로 잘라서 플라스미드 DNA에 집어넣어서 리커미넌트 DNA를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 번 반복을 했으면 이제 조금씩 개념이 잡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세부적인 거는 다 모르더라도 개념은 조금 이제 하나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DNA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클로닝된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한테 집어넣으면은 박테리아에서 이 플라스미드의 유전자가 전사가 되고 전사된 mRNA를 해독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박테리아에서 발현시켰을 땐 박테리아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동물세포에다가 이 플라스미드를 전달하면은 동물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발현시킬 수 있게끔 플라스미드 벡터라는 거를 준비하면은 박테리아용 벡터 또는 동물세포용 벡터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듯이 인슐린이나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들을 동물세포를 이용해서 발현을 시키면은 우리가 그거를 회수를 해서 화장품에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쉽게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서 맞을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얻는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가격이 고가였죠. 양도 적고. 지금은 이러한 제조합 DNA를 사용해서 많은 단백질들을 생산해내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전까지는 이제 세포 수준, 동물 세포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요. 마우스 생명체의 유전자를
도입한 예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마우스는 이 트랜스제닉이라는 마우스입니다. 여기 있듯이 트랜스제닉이죠. 이 트랜스라는 거는 전달이고요. 유전자가 전달된 G예요. 그래서 유전자 도입, 죄송해요. 유전자 도입된 G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성질 전환 동물의 가장 첫 사례였어요. 트랜스제닉 마우스, 유전자 도입쥐예요. 이 쥐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아까 그 플라스미드에 집어넣어서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낸 이 수정란이죠. 수정란에 유전자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집어넣은 유전자가 수정란의 유전자에 끼어 들어가서 이 쥐에 의해서, 엄마 쥐에 의해서 태어난 새끼가 우리가 집어넣은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쥐로 탄생시킨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자, 플라스미드에서 시작을 해서 그 플라스미드를 수정란에 도입을 해주면은 수정란 내부에 원래 마우스의 유전자에 이 유전자가 끼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수정란을 엄마 쥐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면 요즘도 많이 하죠. 사람에서도.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 수정관 아기. 나이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수정란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유전자를 도입해서 어미쥐에 착상을 시키면 여러 오프스프링 새끼들이에요.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중에 DNA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집어넣은 도입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쥐는 우리가 도입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특정한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단백질을 생산하게끔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쥐가 탄생을 하는 거죠. 다른 예는 낙아웃이라는 거예요. 낙아웃이라는 거는 결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가 질병을 유발한다든지 문제가 된다. 또는 그 유전자가 없어졌을 때 마우스에서, 동물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없애는 거죠. 도입시키는 거는 트랜스제닉, 없애는 거를 knock out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타겟 유전자를 제거한 쥐예요. 집어넣느냐, 제거하느냐. 이게 동물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실험실에도 한 5-6종 요 낙아웃 마우스를 보유를 하고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방법을 뭐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낙아웃이나 트랜스제닉이나 기본적인 컨셉은 엄마 마우스 그리고 아빠 마우스에서 얻은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이 수정란에서 수정란에 직접적으로 DNA, 플라스미드 DNA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유전자 안으로 잘 도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정란에 있는 배아 세포죠. 배아 줄기 세포를 얻어낸 다음에 그 배아 줄기 세포에다가 여기 타겟진 있죠? 타겟진 집어넣은 유전자를 넣어주면은 이 타겟진이 도입된 배아 줄기 세포가 선택이 될 거고요. 이 줄기 세포들을 수정란에 넣어주면은 아까 똑같은 거죠. 트랜스제닉하고 수정란에 넣어주게 되면은 새로운 형질을 가진, 우리가 유전자를 뭐 없애거나 전이한 수정란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를 엄마 쥐에 착상을 시켜서 그 다음 세대 새끼 쥐가 태어나게 되면은 원하는 유전자를 없앴거나 또는 도입한 돌연변이 마우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마우스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뭐 강아지도 얘기가 나왔고요. 뭐 돌리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뭐 영롱이 소도 나왔고, 더 가면은 사람도 뭐 문제는 없겠죠.
뭐가 문제가 될 뿐이에요? 윤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뿐이지 과학적인 어떤 테크닉을 써서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 타겟 유전자를 벡터에 집어넣어서 전달하는 것부터 어디에? 세포에. 그리고 세포에 전달된 게 수정란에. 수정란을 착상을 시키면 그 유전자가 도입된 돌연변이 쥐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없애거나 유전자를 도입한 새로운 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벡터를 가지고 타겟 유전자를 집어넣거나 또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줄기세포에다가 넣어준다고 그랬었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플라스미드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마우스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mRNA가 엑손만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부분이 해독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전자의 발현을 없애버리고 싶으면은 이 엑손 하나를 없애버리면은 유전자는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전자의 앞부분과 유전자의 뒷부분을 똑같은 서열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엑손 1번 대신에 다른 단백질 유전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플라스미드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ES셀 줄기세포에 얻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동성이 있기 때문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의 1번 부분을 잘라버리게 되죠. 이 유전자는 엑손 1번이 없어진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안 만들어지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전자를 몸 전체에서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전체에서 없어졌다 해서 글로벌 낙아웃 또는 홀바디 낙아웃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점라인 낙아웃이라고도 불러요. 점라인이라는 건 생식세포니까 생식세포에서 없애버렸으니까 몸 전체의 모든 세포에서 다 없어지게 된다 해서 이런 쥐들, 몸 전체에서 없애든 쥐를 돌연변이쥐를 점라인 또는 글로벌 홀바디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 특정 부위를 재조합을 통해서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유전자 가위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유전자 가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전자의 재조합 방식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방식을 쓴다는 거. 뭐 이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은 뭐예요? 호몰로거스 유사성이 있는 DNA를 서로 사용해서 재조합을 일으키면서 원하는 부위를 제거하거나 도입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든 쥐의 지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예, 엑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엑손 부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인트론이에요. 실제 유전자에서 필요 없는 이게 와일드 타입이 원래 자연형 유전자고요. 여기에 제가 플라스미드에다가 벡터에다가 만든 이 유전자 부분을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를 똑같은 서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요 엑손 5번이 이 유전자 부분으로 치환이 되면서 엑손 5번이 사라진 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유전자는 통째로 존재는 하지만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왜? 엑손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쥐를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엑손을 하나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없애는 방법이 유전자 가위는 이따 나오겠지만 특정한 유전자를 자르는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는 효소를 써서 없애버릴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효소로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요 타겟 컨스트럭트라고 해서 우리 벡터에 동일한 서열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재조합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G가 자라면서 엑손 5번을 잘라버리는 이런 형태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주는 돌연변이 G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이런 G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자가 아예 발현이 안 되는 형태고요. 이 G의 형태는 태어났을 때는 계속해서 엑손 5번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발현이 돼요. 이 유전자는 태어났을 때는 계속 발현이 되는데 제가 이 유전자를 없애고 싶을 때 약물을 주면은 이 부분이 딱 잘라지면서 엑손 5번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 G는 내가 원할 때 유전자를 없앨 수 있다 해서 컨디셔널 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컨디션, 조건이죠. 조건에 따라서 제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컨디셔널 낙아웃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G는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원하는 장기, 기관에서 그 유전자 발현을 없앨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조직, 티슈들은 그 조직의 특이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심장이면 심장, 간이면 간, 그리고 폐면은 폐, 뭐 대식세포, 근육, 그리고 내피세포 다 그 장기마다 그 장기의 고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부위를 같이 사용해서 쥐가 태어난 다음에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부위를 잘라주게 되면은 심장에서만 타겟 유전자가 없어진 쥐, 또는 간에서만 없어진 쥐, 폐에서만 없어진 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놀랍죠?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DNA 재조합부터 시작해서 생명체의 특정한 단백질의 생산을 특정한 장기에서 내가 원할 때 없애도록 조절할 수 있는 뮤턴트 마우스까지, 돌연변이 마우스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티슈 스페시픽 낙아웃이라고 불러요. 조직 특이적인 낙아웃, 유전자 제거죠. 컨디셔널 낙아웃이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뭐 때문에 가능하다? 아, 놀라워라. 티슈 스페시픽 프로모터. 티슈마다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유전자 지도고요. 엑손 2번을 없앰으로써 이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똑같이 여기에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기에서 컨디셔널 낙아웃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유전자를 어쩌든지 원하는 곳에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벡터. 이 벡터에 원래의 자연 서열을 갖고 있는 부분을 동일하게 넣어주고요. 내가 엑손 2번을 조작하고 싶으면 엑손 2번 주위에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죠. 너는 마우스의 유전자에 이 부분이 치환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이 마우스를 조작해서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이제 inducible conditional knockout이에요. conditional knockout은 원하는 조직에서 없앨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없애는 시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게
요 유도 조건 제거 마우스, Inducible Conditional Knockout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때 유전자가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8주 태어난 지 또는 태어난 지 5달 됐을 때, 10달 됐을 때 아까 나왔던 조직의 특이적이고 이 약물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로 나왔죠? 그냥 무조건 다 없앤다? 글로벌 락아웃. 원하는 장기에서만 없앤다? 컨디셔널 락아웃. 원하는 장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없앤다. 유도 컨디셔널 락아웃. 인디시블 컨디셔널 락아웃이죠. 이러면은 돌연변이 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돌연변이 쥐까지 생명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벡터의 원래의 유전자의 부위를 똑같이 상보 서열을 집어넣어서 원래의 DNA와 벡터의 DNA가 재조합이 되게끔 해서 만드는 방식이라면은 요즘 뉴스에서 너무 빵빵 터트리고 있는 부분이죠.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가 뭐가 다른가?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자 가위는 뭐 영어로는 Engineered Nuclease예요. 결국에는 유전자라는 건 DNA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 가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 그대로 자르는 아이예요. DNA를 잘라주는 효소가 뉴클레어가 핵이죠. 그럼 뉴클레이क 엑시드가 핵산이에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죠.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잘라주는 뉴클레이क 엑시드를 잘라주는 효소가 바로 이 뉴클레이즈예요. 유전자 가위라는 거는 엔지니어드, 우리가 조작해서 만든 DNA 절단 효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류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게 이 3세대 유전자 가위 또는 3.5세대, 4세대까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세대부터 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더 좋아졌는지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발견된 사용했던 유전자 가위는 1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건데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라고 해서 GFN이라고 해요. ZFN.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는 예전에 이제 존스 호킨스 대학에 있는 찬드라센가란 교수께서 만들었는데요. 원래 사람한테 도입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마우스, 돌연변이 쥐 같은 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유전자를 잘라내고 붙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끝에 찾아낸 게 이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DNA에 결합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한 거고요. 이 징크 핑거 도메인이라는 것이 DNA 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철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결합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예요. 이렇게 DNA에 존재하는 철과 관련되어 있는 결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결합하는 DNA 절단 효소. 사용한 게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Transcription Activator Like Effector Nuclease라 해서 탈렌이라고 부르는데요. 탈렌, Transcription 뭐예요? 전사죠? Transcription Activator 활성자 like 같은 Effector Nuclease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NA에 결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뉴클리에이즈 DNA 절단 효소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여기 뜻이 뭐 식물 병원균인 센서노머스에서 발견을 했고요. 요
탈렌 단백질 한 개가 한 개의 염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인식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2세대니까 앞에 징크핑거보다는 좀 더 정교해졌겠죠. 정교해진 부분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세대를 가누는 가장 중요한 게 정교함이에요. 1세대가 특정 부위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 DNA의 부분들을 자르는 구성이다 그러면은 탈레는 좀 더 특정한 부위를 인식해서 자르게 한 거고요. 3세대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걸 소개를 드릴 건데 이 크리스퍼 카스9은 더욱더 정교하게 내가 타겟한 부분만 딱 잘라주는 정교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넘어간 거죠. 전화기는 뭐예요? 전화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까지 5G까지 갔죠? 차이는 속도죠. 근데 유전자 가위의 세대의 구분은 정교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GFN, 탈렌, 그리고 요즘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건데요. 동의해요. 결국에는 인지를 해주는 방식과 그 인지된 걸 자르는 거. 인지를 해주는 방식과 그거를 잘라주는 거. 그래서 요 징크핑거나 아니면 탈렌에 나오는 이제 잘라주는 뉴클레이즈의 이름을 이제 뒤에 나오겠죠. 폭1이라는 애가 존재를 하고요. 이 크리스퍼 카스9은 이 크리스퍼라는 게 특정한 RNA 서열이에요. DNA에 결합하는 RNA 서열. 그래서 가이드 RNA. 가이더가 뭐예요? 설명해주고 소개시켜주는 애죠? 가이드, 안내자.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는 DNA의 특정 부위와 동일한 서열을 갖고 있는 RNA가 존재를 하고요. 그 RNA를 인식해서 결합한 부위를 잘라주는 효소. 그게 뉴클레이즈라고 얘기했죠. DNA를 잘라주는 효소. 그 효소의 이름이 뭐예요? 카스나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성은 동일합니다. 근데 좀 더 특이적으로 이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제한 요소처럼 양쪽으로 팔린드로믹 하면은 이제 양쪽으로 상보적인 서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반복적인 서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반복적인 서열을 가진 가이드 RNA에 단백질이 붙어 있고요. 그 단백질을 인식해서 카스9이라는 뉴클레이즈가 DNA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RNA 가이디드 엔도뉴클레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RG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RNA 가이디드 RNA가 인도해주는 부위를 자르는 안쪽 DNA 부분을 자른다고 해서 엔도뉴클레이즈예요. 바깥쪽을 자르면 엑소뉴클레이즈고요. 결국에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유전자가의 GFN 징크핑거 여기 폭1이라는 효소가 징크핑거 단백질이 DNA 결합을 하면은 거기를 잘라주게 되는 거고요. 2세대는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DNA 서열을 인식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 인식하게 해주는 부위가 탈렌이라는 부분이고요. TAL, 탈이고요. 이펙터 뉴클레이즈, 거기에 결합해서 잘라주게 되는 거죠. DNA를. 잘라주는 효소는 1세대나 GFN이나 탈렌이나 요 PFOK1, 팩폭1이라는 애가 잘라주게 됩니다. DNA를 인식하는 단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카스9인데요. 요 3세대 유전자 가위는 더 정교해지게 되죠. 단백질이 유전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RNA가. 그래서 가이디드 RNA예요. 요 가이디드 RNA. 그래서 RGen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이디드 RNA가 DNA를 인식해서 특정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거기를 인식해주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죠. 카스9이라는 유전자 절단 효소가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RNA와 절단 유전자에 의해서 잘리는 건 똑같아요. 잘려지게 되면은 이 잘린 유전자에 연결될 때 이제 뭐 non homologous end jo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로 절단된 부위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거나 또는 비어있게 돼서 유전자 결손이 생겨서 유전자의 발현을 없애버리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발암 유전자라고 하면 그 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어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암세포를 만든다 하면은 그 유전자를 잘라버리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non homologous, 단순히 자르는 거고요. 이거는 homology directed repair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부위를 잘라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아까 이 부위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X로 표시되어 있는 부위가 유전자 서열을 똑같은 부위예요. 그러면은 이 동일한 유전자끼리 뭐가 일어나요? 상동 염색체끼리, 삼동 염색체 아니고 호몰로거스, 동일한 상보 유전자끼리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위의 결합을 통해서 교차가 일어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른 부위에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또는 변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세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아주 잘 작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도입하는 거? 동물에 도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표인데요. 유전자 인식, 진거핑거 단백질 인식을 하고요. 2세대 탈레는 여기 탈 이펙터라고 하는 탈레 단백질이 DNA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대 크리스퍼가 이제 클러스터드 가이드 RNA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이드 RNA가 유전자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절단하는 효소는 폭1 3세대 카스9이라는 애가 유전자를 잘라주게 되는 거죠. 유전자 절단 성공률은 뭐 0에서 24%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를 인식하는 퍼센트를 보시면 돼요. 탈레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99%까지 올라갔는데 크리스퍼하고 맞먹죠. 근데 왜 제3세대로 넘어가냐? 민감도는 높아졌어요.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요. 탈렌도 복잡해요. 크리스퍼 카스9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서열만, 자르고 싶은 서열만 우리가 딱 알아내면은 가이드 RNA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빨리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렌이나 징크핑거는 단백질이 인식하도록 하는 부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중간 정도.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죠.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가능하게 해준 거는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오케이. 좀 더 자세하게 크리스퍼의 역사 여러분들이 조사한 학생도 있는데 제가 뭐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987년에 처음으로 이 크리스퍼 서열이 발견이 됐고요. 이 크리스퍼 서열이 발견이 되면서 이 클러스터 오브 레귤라리 인터스페이스 숏 파린드로믹 리핏이라는 반복 서열을 알게 됨으로써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반복 서열에 가이드 RNA를 붙여줌으로써 일정 서열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DNA 서열을 결정하다 우연히 염기 21개마다 요 파린드롬 회문 구조라고 그러는데 반복 서열이에요. 반복되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1995년에 다른 세균에서도 이 크리스퍼 서열이 나왔고요. 처음에 대장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전체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짧은 서열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기능은 알지 못했고 이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퍼 카스9을 인간에 처음으로 활용한 게 2015년에 중국에서 인간 배아에 이 크리스퍼 카스9을 적용해서 아이가 그 면역결핍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 수용체, 바이러스의 수용체를 제거한 배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 태어난 아기는 HIV라고 하는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게 조작을 한 거죠.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윤리적으로 과학을 사용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과학자는 잡혔어요. 중국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인 크리스퍼 카스9보다도 이제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단순히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른 유전자를 치환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자르고 유전자를 집어넣고 해서 완벽하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배아예요. 배아의 줄기세포를 얻어서 그거를 조작한 다음에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또는 성체, 완벽한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이 유전자 가위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1916년도 12월 정도에서 UC 버클리에서 연구진이 자연 미생물에서 새로 이제 이 카스라는 단백질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카스 X, 카스 Y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요 카스가 요 카스 9을 대체할 새로운 이제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에 사용된 효소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이렇듯이 유전자 가위 엔지니어드 뉴클레이즈,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라는 유전자 절단 효소 뉴클레이즈를 활용한 다양한 유전자 조작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이해가 좀 되세요? 신기하죠? 결국에는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도가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모식도로 앞에 보여드렸던 크리스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굳이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하게 유전자의 클러스터드 모여있는 레귤라리 인터스페이스드 숏 파린드로미 리핏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쭉쭉쭉쭉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부위를 활용해서 이 가이드 RNA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특정 부위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그리고 가이드 RNA가 결합된 부위에 카스9이 인식해서 들어감으로써 이게 이제 크리스퍼예요. 그리고 이게 특정 DNA 부분에 결합을 하겠죠. 아까 보여드린 부분. 이게 RNA, 가이드 RNA 결합을 하면은 이 부위를 인식해서 카스9이 잘라주게 되죠. 그럼 DNA가 절단이 되게 됩니다. 얘는 다시 떨어져서 또 자기 일을 하겠죠. 근데 이 가이드 RNA가 있는 곳에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항상 특정한 유전자만 제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뭐 이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서 크리스퍼를 이 마크로파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는 파지미드예요. 파지를 박테리아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지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유캐리오틱, 우리 동물세포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구조체죠. 마이크로 RNA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르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크리스퍼 로커스라고 표현했는데 반복되는 서열을 잘라주게 되는 거죠. 현재 이 크리스퍼 카스9이나 다른 엔지니어드 뉴클레이즈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질병 치료에 사용한 예예요. 유전자 가위를 질병에 적용하는 경우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떼어낸 후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편집하고 다시 체내로 주입해주는 방식. 그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세포 변형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익스 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익스는 바뀌잖아요. 그렇죠?
비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체외 교정 후 주입. 그래서 익스 비보라고 얘기하고요. 체내의 유전자 가위를 전달한 위치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인비보라고 합니다. 인비보. 세포 안에 집어넣는 방식. 그래서 인비보. 체내의 유전자 가위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 그래서 인비보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아까 말씀드린 HIV라고 하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의 수용체인 CCR5를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만드는 것, 또는 빈혈 같은 거 치료하게 하고, 또 암을, TCR이라는 부분은 T셀 리셉터예요. 그래서 T셀의 수용체를 제거함으로써 암세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세포가 증식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뭐 선천성 흑암시, 뭐 이것도 똑같이 암세포고요. 여기 유전성 아밀로이드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똑같아요. 이제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거는 이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 형태가 축적이 됨으로써 세포를 사멸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건데요. 네, 그거를 직접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아밀로이드가 생성되지 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다 치료에 타겟이 되는 유전자들이에요. 혈우병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 그런 병이죠. 피가 출혈이 너무 많아서 사망하게 되는데 직접 이 FAC라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이 유전자 가위를 아주 전문적인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생체에 도입한 경우는 실제 약간 약품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여기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는 이제 질병별 치료 방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2상이나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이 진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겠죠. 결국에는 저희 의생명과학과라는 요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런 타겟들을 찾고 그 타겟을 제거하거나 또는 더 많이 그 타겟 유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식들을 세포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식들이죠. 또는 동물에서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휴먼에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의사들과 임상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식까지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기본은 결국에 유전자라는 거, 진 또는 그 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그룹 DNA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어렵죠? 네요. 어렵지만 긴 시간 수고를 하셨고요. 오늘 시간에는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게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생명체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는 자료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궁금하면 보시고요. 이 PPT 뒤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연구한 그런 부분들하고 유전자 도입을 통해서 만든 특별한 쥐들에 대해서 약간 추가 자료를 넣어놨어요.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메일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곧 여러분 볼 것 같습니다.